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는 조비룡입니다. 오늘은 피로, 제 외래에 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력이 없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기력이 딸리고 쉽게 피곤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력이 딸린다, 피곤하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생각나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요 사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챗GPT한테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려준 그림입니다. 72세 남자였고요. 한 몇 년 전에 오셨는데 고혈압, 당뇨인데 정말 조절을 잘 하셨어요. 일상생활도 좋으시고, 그리고 젊었을 때 사업도 했고, 따님이 계신데 결혼도 아주 좋은 사위도 없고, 상당히 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력이 딸리고, 자고 일어나도 기운이 없고,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뭐 검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일까요? 실제로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이분의 피로를 좋아지게 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 잠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은 53세 여성이셨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빠진 콜레스테롤 수치로 콜레스테롤 치료를 시작을 했고, 잠이 잘 안 오는데 최근 들어서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조그만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과거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항상 자신이 있었다 그래요. 여성이지만 이 남자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명령도 하고 잘못된 거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회사를 할 때 이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사를 주도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 큰 병 있는 것 아니냐. 이분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 결과를 보러 오셨는데 혈압이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었는데 거의 160 이상이 올라가고, 맥박도 거의 100회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큰 병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은 실제로 무슨 병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잘 치료가 됐던 분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외래 저를 보러 오는 분들 중에 한 20%는 이렇게 쉽게 피곤하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예전보다 확실히 기운이 없어요.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쭉 일하고 식사하고 조금 쉬다가 또 어디 뭐 놀러 다니거나 일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 자주 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자주 앉거나. 그래서 뭐 운동을 하기는 한다라고 하는데 몸무게도 늘고 체지방이 늘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침에 과거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개운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다. 이런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전과 다르다. 뭐 특히 일을 하시던 분들은 예전처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느낌 있는 분들 있죠. 아마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때도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기력 저하와 피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갑자기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다들 걱정하는 게 내 몸에 뭔가 큰 병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병적 필요라고 합니다. 예, 병 때문에 생긴 필요. 이거는 의사들도 굉장히 주의하는 거고, 이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피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피로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달리다가 한꺼번에 확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생리적 피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만성 피로에 해당이 됩니다. 병은 없는데 계속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기력이 없을 때,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탈출하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의 많은 원인들이, 이제 저 같으면 노인병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노쇠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쇠라는 건 실제 이제 연세가 드시면 기력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약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노쇠라고 하는데, 요즘 이 저속노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노쇠를 느리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질병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질병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하고 이런 흔한 원인이 되고요. 잠을 잘 못 자도 이런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3번, 4번씩 밤에 일어난다.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한 거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꼭 따져봐야 될 것이 약의 부작용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후부터 갑자기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약하고 관련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제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특히 이제 병의 종류가 많아지고 만나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이런 경우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 또는 영양의 불균형. 우리가 먹는 영양을 가지고 힘을 내고 지내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 불균형, 여기 이제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감정의 조절에 있어서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좀 편안한 감정과 이렇게 동기도 많고 막 활동적인 이런 감정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병,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쇠랑 관련이 되지만 근육이 떨어지는 것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탈수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물을 제때제때 마셔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질병 중에는 이제 빈혈도 중요한 한 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력 저하와 피로의 흔한 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이제 저한테 왔다, 피로하다,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저한테 오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괄적 검사 또는 종합검사, 포괄적 진찰 이런 말들을 쓰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대표적인 게 갑상선 호르몬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고 피로를, 정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에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 간이나 콩팥 같은 것들에 문제가 돼도 이런 피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만성 질병 있다라고 했으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전해질 검사 이런 것들을 혈액 검사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은지,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우울증 검사, 설문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특히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거나 최근에 몸무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식사에 균형이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죠.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몸무게 변화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되면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몸무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은 안심이에요. 큰 문제일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러 병원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뭐 약이 바뀐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 해답이 있을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질문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자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는데 면역력 저하일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이 답 넣어뒀으니까 한번 같이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요. 요즘 노인증후군, 노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예, 노쇠라는 것이 노쇠랑 노인증후군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증후군은 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력이 떨어지는 것들, 많이 움직이지 않은 것들, 소변보기 불편한 것들, 그 다음에 변비가 잘 오는 것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후군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몸무게도 떨어지게 되고 기력이 저하되어서 기운이 없고 잘 안 움직이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가 노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쇠가 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오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랬을 때 완전히 100% 회복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잘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되고, 만약에 변비가 있다 그러면 변비만 조절을 해줘도 노쇠 증후군의 상당 부분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쇠 또는 뭐 노인 증후군이 되겠고요. 57세 여성인데 보름 전부터 소변을 한두 시간쯤마다 자주 소변을 보는 거죠. 소변 양도 정상적인 양으로 보고요. 당화혈색소 5.8, 혈액 콩팥 검사상 정상 결과고, 이런 경우에 신장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는데 소변 양이 적으면 그건 방광 기능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소위 뭐 물의 섭취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방광의 원인이 뭐 세균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아주 나쁜 경우는 방광암도 이런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소변 한두 시간마다 보는데 소변 양이 아주 적절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주 보는 건 아닌지, 이거는 아주 생리적인 거죠.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자주 소변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아마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요붕증이라고 해서 소변을 보지 않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뇌에서부터 콩팥에 작용을 하도록 해주는데, 이런 요붕증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뇌질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물론 뭐 콩팥의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뇌신경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게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소변을 뭐 밤에 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소변을 안 보도록 이런 소변을 참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밤에는 소변을 안 보고 낮에는 적절히 물을 마실 때마다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을 뭐 한 3리터, 4리터 이렇게 계속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소변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밤에 잠잘 때는 자주 보지 않는다. 아마도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왜 그런지 한번 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기력 저하와 피로의 흔한 원인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피곤하고 기력이 딸려요,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병 때문에 생기는 피로냐 아니면은 생리적 피로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병적 피로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거나 휴식을 취해도 좋지 않는 경우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꼭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때도 자고 일어나도 계속 좋아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가 심해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싸워서 또는 우울해져서 정신적인 불안이 생겨서 잠을 잘 못 잔다, 또는 감기 때문에 피로가 왔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 감기나 이런 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이러면서 용서가 되면서 좋아지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나면서 불면도 더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서 피로가 더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할 때까지 한번 잠깐 다시 졸고 이러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졸리고 기력을 차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제대로 출근하기 힘들고 뭔가 회의해야 되는데 회의 시간에 계속 졸게 되고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할 때도 기력이 없을 정도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출장을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출장을 못 가겠다. 이런 것들은 병적 피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사들이 이런 병적 피로라고 느끼면 그 피로와 함께 같이 오는 증상들을 질문을 해서 어떤 검사를 먼저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콩팥이 나쁘면 콩팥의 증상이, 심장이 나쁘면 심장의 증상이, 이런 것들이 먼저 오게 되거든요.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뭔가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심장이 뛰거나 불규칙적이다. 뭔가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숨이 차다 그러면 심장이나 콩팥이나 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몸무게가 변한다.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위장관 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가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특히 잠을 자고 나서도 우리가 많이 피곤했을 때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자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내가 7시간만 자면 피로가 좋아졌는데 이제는 뭐 어떤 날은 거의 10시간, 12시간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특히 자고 일어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병적 피로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병적 피로라고 하고요. 생리학적 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4시간, 5시간 어디 등산도 하고 놀러 갔다 오고 나면 오후에 녹초가 되잖아요. 어디 저기 놀러 갔다가 집에 귀가할 때 기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면 다들 피곤해서 자고 있잖아요. 이런 건 생리적 피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진된 뒤에,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서 저녁 때 피곤한 것, 이것은 생리적 피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잠을 뭐 계속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자고 그랬어. 누가 아파가지고 병 간호하면서 계속 병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피로해. 이런 것들은 생리학적 피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도 이제 다 치료되고 해결이 돼서 잘 자고 쉬고 나면은 이런 경우는 대체로 좋아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생리적 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또 질문 하나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탄수화물 100g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32세 남자.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밤 10시에 자고 일어나는 거랑 새벽 4시에 자고 일어나는 거랑 피로가 다른가요?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탄수화물 하루에 100g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아주 초저열량 식단이라 그래서 몸무게를 뺄 때 이제 굶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100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충분하게 하루에 보통 한 500칼로리 정도만 빼고 꾸준하게 서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통 추천합니다. 특히 제가 우리 피프티 쉐이저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젊었을 때랑은 달리 운동을 근육이 한번 빠지게 되면 새로 붙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0.5kg 또는 한 달에 1 내지 2kg 정도 이상은 안 빠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된다. 젊었을 때는 조금 더 과하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잠자는 시간에 대한 것들은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새벽 4시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밤 10시에 자고 일어나는 것들을 매일 일정하게 항상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걸 택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10시에 자고 어떤 때는 12시에 자고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성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올빼미 타입, 종달새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입을 꾸준하게만 지켜주시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만성 피로로 넘어가서 제가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만성 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병적 필요와 생리적 필요라고 했는데 이 병적 필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필요한데 자꾸 이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질병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빈혈, 피가 모자라는 것들, 뭔가 철분, 뭐 육류를 너무 안 먹거나 이래서 빈혈이 있으면 당연히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하겠죠. 그리고 갑상선 질환, 우리나라에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피로의 원인이거든요. 몸무게가 늘면서 피곤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생각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변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참 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상당히 심해요. 가만히 여쭤보니까 이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피곤하니까 이분이 그리고 몸무게가 느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들 하고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이런 신체적 호르몬 불균형도 본인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있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힘듭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피로를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들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히 몸무게가 변한 거랑 같이 있다라고 하면 꼭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당뇨병도 피로의 흔한 원인이죠. 당뇨병은 노화를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노쇠를 빨리 하게 하는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이 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이런 데 딱 붙게 되면은 그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당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은 당화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올라가 있으면 혈당이라는 게 우리 몸의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져 있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울증, 불안장애. 제가 첫 번째 그 왜 72세 남자분 이 피로하고 자고 일어나도 기운이 없어요. 과거랑 달라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설문평가를 하면 안 좋게 나오는데 이분이 사실 이 자녀분들이 꽤나 유명하고 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도 뭔가 뭐 지역에 유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와서도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알고 보니까 뭐 따님, 사위, 뭐 아들 합쳐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유산 이런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한 1년 반, 2년 있으면서 이게 살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게 생긴 거죠. 이분은 이제 우울증 치료하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이제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 이런 것들 시작하면서 좋아진 케이스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능한 분일수록 뭐 내가 무슨 정신적 질환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그냥 지금부터 내가 이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일단은 약 특히 뭐 정신과 선생님들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 많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많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자다가 무호흡 생기는 거 치료하는 뭐 기계도 이제 많잖아요. 사람들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런 수면 장애들도 기력 저하와 피로의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감염. 예를 들어 결핵 같은 것들이에요. 몸에 만성적인 균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기력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은 항생제를 쓰거나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거 놓치게 되면은 문제가 큰 거고 후유증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염 질환이 대표적인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질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뭐 상당 부분 이제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뭐 루푸스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 요즘 류마티스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이 난치병이라고 불렸던 것들이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을 소진시키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찾아서 면역이 잘못되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면역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잘못된 면역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면역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꾸 때려잡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잘못된 기능을 하는 질환들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꼭 찾아야 되는 병이고요. 세 번째가 암입니다. 뭐 백혈병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뭐 이제 이런 조그만 암들이 서서히 자라나면서 염증들이 있을 때 이런 피로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뭔가 질문을 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괜찮아. 그러면 뭘까요? 근데 나는 계속 피로해. 그랬는데 병적 피로라고 하기에 근데 생리적 피로는 아닌 의사는 병은 없다고 하는데 쉬어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자, 이런 만성 피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의사들이 뭐 검사도 해보고 갸우뚱 그러면서 괜찮은데 원인이 뭐지? 뭔가 원인을 못 찾을 때 일단은 같이 안심하시면 됩니다. 큰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큰 병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뭔가 작은 병은 놓치거나 조기에 조그만 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안심을 하시고 요 문제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좀 전에 질문했습니다만은 잠이 불규칙적인 거 아니냐. 일찍 잤다가 늦게 잤다가 4시간 잤다가 6시간 잤다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면이 이렇게 불규칙적인데 적절하지 못한데 이겨낼 장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 방법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만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내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72세 남자분도 요 명상을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에이 그거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배우셔서 하시게 되면은
뭐 한 6주 정도만 지나도 꽤나 좋아지는 것들 느끼게 되고요. 물론 이제 명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만은 이런 거 맞아 떨어지면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신체 활동, 특히 운동 안 하고 가만히 피곤해가지고 항상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먼저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적극적인 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체 활동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게 만들면 오히려 피로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하나밖에 없다라거나 편식을 하고 있다라거나, 우리가 이제 다양한 채소와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도 우리가 이제 통곡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백질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물 마시는 것들, 수분 섭취 조심하셔야 되고, 피해야 될 음식들 있죠. 예, 예전에는 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단 거, 단 음식, 짠 음식, 소금이랑 설탕이 과거에는 정말 금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가격도 너무 싸졌고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치료하려고 약을 썼는데 그 약의 부작용 중에 졸리게 만드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 없는지. 이거는 새로 내가 최근에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 감기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관절염은 좋아졌는데 다른 건 좋아졌는데 피로하고 졸려요라고 하면 그 약하고 관련 없는지 꼭 이제 그 처방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약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나 혼자 있으면 기운이 없게 되어 있어요. 뭔가 엄마로서, 친구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뭔가 자기의 역할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기력이 생기고 동기가 유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뭐 동호회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 하는 것들 좀 기부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사들도 잘 못 도와주고 근데 피로는 계속 가요. 치료가 잘 안 돼. 이럴 경우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피곤하고 항상 아프고 항상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만 가면 검사를 잔뜩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검사를 안 해. 이 사람은 원래 아픈 사람이야 라고 검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병이 생기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 이런 분한테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아까 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가 건강한 수면 습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면 위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딱 일정한 패턴을 가질 때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있어서 가장 빨리 피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뭐 일과에도 뭐 아침 식사하고 나서 뭘 산책을 하고 책을 보고 뭐 업무를 보고 출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만들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신체 활동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녁 때 좀 육체적인 피로가 있어야 잠을 잘 자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넣도록 하고, 우리가 요즘 이제 잠을 잘 자게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이 멜라토닌이잖아요. 밤에 멜라토닌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낮에, 그렇죠, 밝은 빛 속에 있어야 돼요. 낮에 햇빛 아래서도 뭐 해를 보면 피부에는 좀 안 좋다 그렇지만 한 5분, 10분 또는 그늘 아래에서 밝은 낮에 이 조명 속에서
쪼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대신 밤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밤에도 환하게 지내면 수면이 좋지 못하겠죠. 적어도 잠잘 때 어둡게 하도록 하고, 잠잘 시간이 되면 집안의 조명도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한 한 작게 쓰도록 하고,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막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영화 중에 뭐 자극적인 영화라든지 이런, 그리고 너무 극심한 운동,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이런 우리 교감신경계 흥분시키게 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 뭐 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저녁이 되면은 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그렇죠, 명상이나 뭐 복식호흡, 뭐 신체 이완, 이런 것들, 그리고 가난 침실 문만 열면,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가면 딱 호텔 방에만 들어가면 눕고 싶은 이런 침실이 있잖아요. 나의 침실도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사람이 약간은 우리가 파라노이드하다라고 하는데, 이 자꾸 다른 핑계들을 대고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나는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은 나를 못 봐서 그런 건데도,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제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금방 풀어질 문제인데,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면 사실은 그분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 거야. 이야기해보면 금방 풀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닌지.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좀 전에 명상을 이야기했지만, 생리적으로 내 몸이 편안할 때,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의도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이완이 되는데, 거꾸로도 가능해요. 몸을 이완을 시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우리가 명상이나 생리적 각성 상태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편안한 생각들을 하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내가 편안했을 때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같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적극적인 휴식,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인 관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뭐 운동을 억지로라도 한다라도, 하기 싫지만 가서 걷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져요. 이런 게 이제 적극적인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을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적극적 스트레스 관리라고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따로 시간과 환경을 갖다 주는 것들. 어떤 뭐 내가 예전에 뭔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한번 해보면 그게 또 막 좋아지고 정이 가요. 우리 뭐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그러고 또 우리 뭐 정원을 가꾸는 것도 그렇고, 이런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고, 명상, 웃음요법, 이런 것들도 이 대표적인 방법들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죠. 그 운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밥 먹듯이 규칙적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특히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거는 뭐 2, 3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신체 활동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되겠죠. 쉽고 재미난 것들을 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평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앉아 있지만 않겠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쇼핑을 좋아한다. 장 보는 것 좋죠. 대신 사지는 않는다. 집안일 하면 가족들도 좋아하고 나 운동도 되고, 뭐 가까운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가서 놀다 와도 괜찮아요. 계단을 오르는 것,
이런 것들. 계단 오르는 것들은 특히 요즘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 하는데, 뭐 음식 먹고 나서 혈당 쭉 올라갈 때, 예, 이런 것 떨어뜨릴 때 정말 좋은 운동이죠.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오래 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지 찾아보고 억지로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재밌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런데 오는 분들이 다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좋은 친구도 사귀시고, 비싸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나도 좋아지게 되니까 일거양득인 이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운동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산소 운동, 운동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유산소 운동, 뭐 걷기 이런 거,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뭐 이제 뭐 아령도 들고 이런 것들 괜찮고요.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태극권 이런 게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역량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운동도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운동들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질문 나온 거 잠깐 보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혈압이 97에 62, 예, 맥박이 55, 5점이 되면 피곤하다. 연관이 있는지요? 만약에 혈압약을 드신다라고 하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압약을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혈압약을 안 드시는데도 이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혈압이 낮아서일 가능성은 낮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과거에 심장병이나 이런 걸 앓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심부전이 올 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운동선수 같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했다라든지 과거에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은 맥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혈압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한 거죠.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한 거고 오후에 피곤한 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과거에 심장병을 앓았고 협심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심부전이 시작이 되거나 이럴 때 혈압이 떨어지고, 예, 맥박이 떨어지고, 물론 이제 심부전 때는 맥박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아닌지 한번 요거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코골이가 심하다고 병원에 가봤더니 살 빼고 어쩌면 수술도 해야 한다. 평소에 자주 머리도 어지러워서 타이레놀을 자주 먹는데 코골이로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예, 맞습니다. 그 코골이가 심한 거랑 코골이가 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무호흡은 있지 않은지 누군가가 살펴봐 줘도 좋고요. 같이 주무시는 분이 실제로 무호흡이 있거나 최근에 몸무게도 늘어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잠자면서 수면 무호흡은 없는지를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 한번 해봐서 수면 무호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당연히 피곤하고요. 두통도 자주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수면 무호흡 치료하는 우리가 뭐 요즘은 수술보다는 주로 이제 호흡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수면 무호흡이 없어지니까 뭐 두통도 없어지고 굉장히 개운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인데 요즘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언제부터 걷는 게 좋을까요? 치료가 잘 됐나 봐요. 치료가 됐으면 바로 걷는 것들은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걷는 것들은 바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대신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맥킨지 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들이 보통 디스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올바르지 않은 자세들을 가지게 되면 근육의 긴장이나 아니면 인대의 손상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아닌 올바른 자세, 허리를 똑바로 펴고 어깨를 뒤로 이렇게 펴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걷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시고 근데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병원을 다시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 어떤 자세나 어떤 상황들을 피해야 이 허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남아있는 내용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신체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하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식사도 중요하죠. 기력을 올리는 그런 식단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균형 잡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식사,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고요. 너무 적은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 식단이 참 균형이 잡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뭐 생선, 두부, 콩, 계란, 본인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꼭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 일부를 항상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런 지방 중에 이 소위 이제 육류, 상온에서 이제 고체인 게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맛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또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 있는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은 지방, 그러니까 뭐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곡류에 있는 것들이 특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는 뭐 너트 같은 땅콩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죠. 예, 그런 지방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요거는 육류와 함께, 예, 채소도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색깔을 먹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양한 채소를 먹도록 하고, 아까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소변 보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물을 너무 작게 마셔서입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하게 마시도록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주무실 때가 되면, 주무시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수분의 섭취를 줄이는 게, 그래야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는 경우가 없어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 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피로를 유발하는 식단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단 음식, 예, 예, 너무 정제, 너무 부드러운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자,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오히려 피로를 없애는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커피나 카페인을 아침에 마시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저녁에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잠을 못 자게 하고, 얕은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날 피로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카페인이 든 음료나, 그러니까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후에 점심 먹고는 안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오후 3시, 4시 이후부터는 이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안 마시는 게 좋고요. 술 같은 경우는 마시게 되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근데 잠의 깊이를 얕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술을 마시는 것들은 피로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들 중에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약들이 있어요. 뭐 진정제나 수면제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거를 불안하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아침에 먹었다. 당연히 낮에 계속 꾸벅꾸벅 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러지 약 중에 좀 효과가 강한 약들은 졸리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약하더라도 졸리지 않는 약으로 바꿀 필요가 있게 되고요. 항우울제, 고혈압약제, 건이완제 꼭 필요한 약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지, 예, 선생님들하고, 처방한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페르마, 긍정의 심리라고 하는데, 평소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 우리가 저금해주는 것랑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감정들을 유발시키는 것들, 뭔가 몰입하도록 하는 것들, 뭐 만약에 그 지역 사회에 뭐 건강 리더를 모집한다,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거 몰입하면 또 좋아질 때가 많거든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로운 것들 하는 것, 성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피로할 때는, 피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뭘 잊지 말라고요? 정기 건강검진. 의사도 빠뜨릴 수 있고 나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도 검사하지 마시고 대신 정기 건강검진 꼭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그렇죠. 기력 올리고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이거 관리하는 방법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영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 제가 지키고 있는지, 최근에 새로 뭔가 약을 먹기 시작한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고립된 외로운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 꼭 잘 찾으셔서 기력을 올리고 피로를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있는데 아침에 공복 생들기름. 네, 고지혈증하고 생들기름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드셔도 되고요. 이제 들기름이 그 소위 이제 불포화 지방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이 불포화 괜찮은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괜찮고, 일반적으로 꼭 그 공복 시에 먹는다기보다도 음식 때에도 뭐 이런 것들 섭취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그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딸리고 피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새로운 병이 생기지 않은지 꼭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그게 아닌지는 확인을 하시고요. 병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원칙들 한번 지켜보시면 시나브러 한 3개월 지나게 되면 피로를 잊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